예,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벌써 고향길에 나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야 지도부가 오늘 역으로 나가 귀성객들을 배웅했습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설 민심 향배에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어제 법원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창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여야 지도부 이제 설 명절이면 항상 고향에 내려가는 그 귀성객들을 이렇게 배웅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기차역으로 나가서 귀성객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글쎄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 인사, 여야 지도부의 설 인사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들려주십시오. 이번 설날은 참 각별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문이기도 하고 또 평화를 시작하는 한반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가 시작되는 그런 올림픽이 되어서 우리 국민 모두 다가 희망을 갖는 그런 설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더욱더 안전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나라 걱정하지 않고 정치권이 여러분을 위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설 직전에 이렇게 바른미래당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바른정당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개혁보수의 길을 지켜왔고 또 국민의당이 합리적 중도의 길을 지켜왔습니다. 두 당이 합쳐서 바른미래당이 됐는데 꼭 저희들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 말과 행동 정말 조심하면서 민생과 경제와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바른미래당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야 지도부의 설 인사 내용 들으셨습니다. 자 고향 가는 길 항상 설레죠.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의 어떤 가슴에 또 응어리도 있을 것 같고요,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 뵙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정치권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임시국회도 사실 개점 휴업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늘 귀성객들 만났다고 하는데 건네는 악수가 좀 무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글쎄요, 지금 2월 임시국회는 지금 개전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예. 지난 1월 임시국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어쨌든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당부들 많이 했는데 예상대로 2월 임시국회도 지금 아주 열리지 않고 있어요. 특히 2월 임시국회는 지금 이따 질문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금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강원랜드 이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적 사유가 있으니까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을 그 사안에 있어서만은 좀 이제 잠시 물러나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여야가 한국당과 민주당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야는 지금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서울역 용산역에 나가서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이제 새해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저런 점들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를 느껴져요. 항상 설 때도 그렇고 추석 때도 그렇고 똑같은 인사들인데 일단 당장 열리고 있는 국회부터 의원들이 뭔가 그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는 것은 하더라도 어쨌든 입법에 좀 어떤 모습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 전에 빨리 이 국회가 정상화가 돼서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빨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특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이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문제랄지 법안 처리 문제도 서둘러 민생 법안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2월 임시국회 또 빈손국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부장님. 예,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이제 광역의원 아까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그다음 민생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여권이 추진하는 이런 개혁 입법들,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당이 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당이 여소야대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의석이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면은
또 요즘에 또 여야 동의가 있지 않으면은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굉장히 이런 대치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서 그래요. 지방선거와 이제 개헌 이런 이슈를 놓고 서로 예. 기싸움하는 게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저기에 이제 서울역이라 용산역에 오늘 이제 여야가 갔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정치부 기자를 처음 한 90년대 초반에부터도 지금까지, 그 전부터 그랬지만 수십 년 동안 서울역 용산역 가는 거를, 그다음에 저기 강남역 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가는 거를 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왜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는데 여전히 저 똑같은 방식을 취할까? 그리고 이렇게 국회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번 국회는, 과거는 도물국회, 식물국회가 문제라 그랬는데 이번 국회는 겨울잠 국회예요. 지금 겨울잠 국회. 이런 겨울잠 국회를 하는데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는데 저기 가서 저렇게 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게 과연 도움이 될까, 득표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뭐 오늘 내려가서 이제 규성객들한테 인사하는 이유는 뭐 전국 각지로 내려가니까 이제 지방 선거 아마 그렇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방 선거 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하는 정부 단위 선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네. 있어요. 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자, 이 점은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하나만 짚어주시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대선 끝나고 정권 교체된 이후에 첫 번째 전국 규모의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과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느 당이 승리하냐에 따라서 이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모든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다른 정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고, 한국당보다 거의 2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 여전히 60% 이상 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전망은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른바 대세론이 하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넉 달이 하나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변수로 인해서 한국당이 뭔가 지금 정권 교체 이후에, 탄핵 이후에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보수가 재건하는 거 아니냐. 예. 만약에 한국당이 승리하면 이 두 가지, 첫째 가지 관점이겠죠. 이른바 대세론인데 이제 뭐 뒤집기론, 이게 하나 있을 거고, 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개헌의 그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냐 여부가, 지방선거에 여야가 지금 주장이 다르잖아요. 지금 예. 민주당은 동시에 하자고 하고 있고, 뭐 대선 공약이었기도 합니다만, 예. 한국당 등 야당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관전 포인트. 또 하나는 아까 유승민 대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민주평화당과 이제 유승민 대표하고 이제 박수선 대표가 공동 대표가 됐잖아요. 저기 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출범하니까 신사당 체제가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역시 어쨌든 개헌, 그리고 사당 체제에서 이 선거 정당들이 어떠한 그 이제 성적을 거두느냐, 이런 예. 문제들인데,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는 동력을 확보하느냐, 여건이, 그리고 어떤 적폐청산이라든지 개혁 입법 이런 것들을 확보하느냐, 예. 한국당이 다시 뭔가 기사회생하느냐의 중요한 포인트가 가장 커다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선거 판도를 예. 바꿀 만한 어떤 변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역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 뭐, 변수랄지. 예, 뭐 북한 변수는 예를 무시할 수 들면. 없겠죠. 예, 예.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 이른바 포스트 평창, 한반도의 어떤 안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변수는 단지 우리 한국 정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북한 변수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예, 예.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역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예.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뭐 상당히 강경 자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결코 한국당에게 유리하게만 전개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북한 변수는 여야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예. 변수가 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겠죠. 개헌 투표와 지방선거를 같이 하는 문제, 그 단화에 굉장히 현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재보선도 같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역 의원들, 뭐 여당 야당 마찬가지인데, 현역 의원 자리를 내놓고 출마했을 경우에 그 의석수가 달라지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불안한 1위를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여당으로서 좀 걱정될 부분이 있겠어요. 예, 이번에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이라든가 이제 지방 의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약 10군데 가량 치러집니다. 현재까지 일종의 당선 무효라든가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현재까지 확정된 게 7군데고, 예. 그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한 3석 정도 더
추가로 선거가 예, 치러지면 한 10군데 정도에서 치러지는데 예. 일종의 미니 총선으로 치러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미니 총선과 함께 지방선거까지 포함해서 광역단체장까지 포함해서 누가 승리하느냐가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가 들어서도 처음으로 중간 평가를 받는 처음으로 평가를 받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예.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역대 지방선거에서 3년 차 이후에 치러진 거는 항상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아, 야당이요? 예, 그리고 그리고 집권 첫 해에 치러진 데는 항상 여당이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했고. 근데 집권 두 번째가 지금 두 번째 해거든요. 두 번째 치러진 거는 여야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해입니다만은 작년에 2월에 취임한 게 아니라 5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이 시기가 좀 1년밖에 지금 만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여건이 좀 다소 지지율 예. 측면이라든가 현재로서는 다소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는데 예. 어떻든 앞으로도 또 시간이 또 넉 달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으니까 예. 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 그거 외에 이제 관전 포인트라면 야당에서 과연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그 다음에 이번에 후보 단일화가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되면 이제 대결 구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한 것들 어떻게 되느냐. 예. 그리고 약간 개헌 문제하고 어떻게 동시에 과연 개헌과 동시에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TK 민심도 궁금한데 홍준표 대표는 어제 그 당 차원에서 TK를 좀 챙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지금 보니까 수성을 하면 그나마 좀 다행이고 플러스 알파를 하면 뭐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최대 위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한때 민주당한테 다 밀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살아나려면 일단 자기의 가장 기반 지역이라 한 데서 한 군데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첫 번째 그 기반 지역을 이제 대구 경북으로 설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대구 경북 발전위원장까지 맡고 그게 또 당협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예. 그게 온 전력을 쏟고 있는데 최근에 그 대구 경북에서 한국당의 지지도가 상승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과 상당히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앞으로 한국당이 대구 경북에서 과연 한국당이 본래 자기 텃밭으로 확보를 하느냐, 예. 민주당이 과연 대구라든가 경북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느냐가 이게 굉장한 앞으로 또 지방선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 바른미래당이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전을 하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어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뭐 영남 호남이 결합한 거다, 뭐 중도 개혁이 결합한 거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글쎄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내부 갈등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만. 글쎄 뭐 아직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통합 과정에서 워낙 내분이 많았잖아요. 예. 국민의당 내부에. 뭐 사실 그것의 여진이 지금도 계속된 건데 일단 뭐 바른미래당은 출범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기를 영남의 개혁적 보수와 이제 호남의 합리적 중도 진보가 이제 결합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어쨌든 우리 정당 체제가 거대 양당 체제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른바 다당제의 어떤 필요성 같은 거 그리고 뭔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정당 이른바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도 개혁 정당의 필요성은 수연이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그 바른미래당이 그러한 것들 과연 견인해내냐의 문제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 바른미래당도 2년 전에 국민의당이 출범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예. 중도 정당,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 어쨌든 선거 전후에 벌어진 이합집산의 하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너무 정당 엘리트들, 정치인들의 정당 이기주의가 아닌가. 항상 선거 앞두고 뭔가 자꾸 이합집산하다 보니까 예. 명분은 다당제고 합의제 민주주의는 좋은데 과연 그것을 견해낼 수 있을지. 일단 그 국민의당 내부의 의원들도 사실은 뭐 호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잘 포용을 못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런 기대는 분명히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어쨌든 그게 성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정당은. 예, 바로 그런 예. 점에서 아까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 보수 그리고 한국당에 실망한 그런 합리적 보수를 만약 견인해낸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양극단을 제외한 제3지대가 성공한 예가 없기 때문에 특히 예. 바른정당은 장점이나 단점일 수 있는 게 특정 정당에 지금 특정 지역에 기대지 않아요. 예. 이것이 오히려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하나의 한국 정치 하나 실험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두 분께 동시에 여쭤볼게요. 이 안철수 전 대표, 이제 전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서울시장 출마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해야 된다면 당위성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할 것인지 가능성, 당위성과 가능성 부분에서 어떻게 좀 그래서 너무 보세요? 어려운 질문을 동시에 하신 것 예, 같은데 예. 안 전 대표로서는 사실 정치는 부단히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사실 이번에 승부수를 던진 거잖아요. 그 많은 반대 무수고 일단 통합을 이뤄냈으니까 그러려면은 선거 이 큰 선거에서 예. 전 도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나가야 된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예. 당위적인 게 아니라 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출마함으로써 설령 패배하더라도 예. 뭔가 자신이 희생을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박주선 공동대표 같은 저는 생각이시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느 정당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그것이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예. 그럼 어쨌든 뭐 완전 승산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견인해낸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목표라든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만을 위한다라고 유권자들이 느낀다면 그 선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럼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출마 물론 본인의 의사가 가능성을 중요하죠. 저는 좀 높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돌파가 없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주선 그 공동 대표가 50%는 넘는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한 넘었다. 70%, 예. 굳이 말하자면 한 70%로 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출마는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당연히 실제적으로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현재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지금 현재는 1, 2위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출마를 막상 선언하게 되면 좀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 다음 대선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면서 그러는데 출마할까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와서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본인이 최전선에 나선다는 의미에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 제가 보기에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예. 만에 하나 자유한국당과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예. 그런 승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과연 그렇게 쉽사리 단일화 합의를 해주겠느냐?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기 인천은 한국당이 공천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아이디어가 물밑에서 거론되는 건 있어요. 예, 실제 성사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당선이 안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2등을 할 경우에 대선 가도의 결정적인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2등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유한국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을 눌렀다는 데서 일종의 생명력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거는 내가 당을 위해서 나와서 2등 정도는 2등을 한 거다라고 한다면 예. 아주 표가 떨어지는 2등이 아니라면 예. 다음 대선 도전에 결정적 장애는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70%는 얘기합니다. 저 조금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면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제 다당제에서의 이른바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하려면 지금 그 부분이에요. 한국당과의 선거연대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정당으로서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순간 자신들이 주장하는 합리적 보수, 개혁적 중도 진보 이것과는 달리 보수 세력과의 어떤 전반적인 통합으로 간다면 바른미래당은 저는 앞날이 없다고 봐요. 어렵더라도 자신이 뭔가 다당제로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길을 개척해 나갈 때 그들이 얘기하는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연히 어렵다고 해가지고 선거연대를 이루다. 정당 정치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럼 결국은 바른미래당의 통합은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것과는 달리 한국당과의 범보수의 자신이 범보수의 진영의 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정말 살려면은 어렵더라도 너무 쉬운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 지금 뭐 쉰다고 하니까요. 장고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최순실 씨에 대한 어제 1심 선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요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뭐 구형량은 25년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하다 이렇게 이제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최순실 씨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국정농단 지금 벌써 재작년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국정농단의 처음이자 끝이자라고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제 1심 선고로 일단 적어도 법률적으로도 판단이 내려진 거죠. 징역 20년이면 아주 중죄니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고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이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것이고 그야말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18개인가 19개인가 되잖아요. 거의 18개입니까? 거의 유죄가 인정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여야가 똑같은 논평을 했어요. 야당 한국당도 추상 같은 재판이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더 이상 뭐 이견이 없다. 최순실 씨에 대한 그 사법부의 판단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장님. 일단 여기서 제일 관심이 이제 뭐냐면 최순실 씨가 20년 징역을 받으니까 사람들 이제 관심은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죠. 이게 질문 아닙니까? 예. 근데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서 오늘 뭐 아는 법조인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대부분의 의견은 좀 비슷하거나 좀 더 나올 거다. 그래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뭐 2, 3년 정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무슨 근거를 두냐 하면 공동전범이라 했지만 뇌물의 주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이었고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전범이지만 그런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는 특활비는 또 별도로 소송이 이루어지더라도 블랙리스트 요건이 더 추가돼 있기 때문에 2, 3년이 더 나올 수도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20년부터 시작해서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는 관심은 뭐냐 하면 옛날 박관천 전 경정이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3위로 그때 규정했었거든요. 2위를 정윤회로.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50명 가까이 온 사람들이 과연 형량 서열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과연 지난번에 말한 권력 서열하고 과연 일치가 되느냐. 역시 전 대통령이 더 많은 거로 나오느냐. 이런 점에서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심 공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은 이르면 3월 정도 하고요. 그 아마 1심 선고는 3월 말 아니면 4월까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조원동 전 수석의 재판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범에 48명 정도 되는데 1심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히 이제 뭐 몸통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좀 저희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속이 타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갈래로 검찰이 그렇습니다. 지금 조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일이 나열을 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소환 시기도 지금 검찰에서는 조율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갈래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다스 실소유주 의혹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있죠.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의혹 이런 여러 갈래가 있는데 지금 계속 일단 검찰은 모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정점에 있다라는 시각을 이미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주변의 측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수사를 조여가면서 최종적으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 할 겁니다. 아마 그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갈래의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별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주 소환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자료를 완전하게 확보를 하고 그러려고 지금 여러 그 혐의자들을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데 어제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죠. 영장이 일단 기각됐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총선 때 불법 여론조사 의혹 때문에 그랬던 건데 아무튼 다스 문제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마 이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소환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올림픽 이제 평창 올림픽에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타났는데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니면 그만큼 상황이 어렵고 사면초가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도 그렇고 비자금도 추가로 뭐 수십억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이런 것들은 계속 수사가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뭐 소환 포토라인에 설 거는 거의 당연한 것이고 과연 근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혐의들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실제로 구속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두 갈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전직 대통령 보수 성향의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잇따라 구속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권뿐만 아니라 법원 내에도 그런 여러 가지 부담도 고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영인대 교육대학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